자세 같은 경우는 자세 유지근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 추석이나 설날 때 라디오에 방송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장시간 운전, 한 40분 정도 운전하고 나면 꼭 잠시 쉬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것 자체가 장시간 앉아 있는 게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리가 많이 가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40분에 한 번씩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행동 패턴을 그리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주부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주부님들 보면 이제 설거지 할 때 다리 쪽이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짝다리 짚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체중 부하를 한쪽으로 실게 되면 당연히 척추 쪽에서는 그쪽 부위 쪽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자세 중에 하나가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또는 약간 몸을 좀 비스듬하게 해서 있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왜 여성분들이 흔히 S라인이라고 하잖아요. 허리는 그쵸. 쏙 들어가고 엉덩이가 이렇게 나온 그 몸매가 정말 이상적인 몸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오히려 너무 이렇게 활처럼 휜 것도 좋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항상 그런가요? 예. 네. 척추는 적정한 커브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S라인을 일부러 만들잖아요. 그럼 그쵸. S라인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복부 쪽에 요추가 가전만 앞쪽으로 너무 튀어나오는 상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힙은 뒤로 자세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뒤로 빼는 상태. 그리고 흉추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가전만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주변 근육들의 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통증을 유발하는 게 일어나게 되시기 때문에 사실 S라인이 꼭 좋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아까 전에 뭐 조금 지나온 얘기긴 한데요. 임 원장님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세요. 굉장히 이쁘게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S라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하이힐을 신게 되게 되고요. 그럼 발바닥에서 체중 부하가 걸리는 부위가 발 앞쪽으로 옮겨가게 되시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종아리 뒤쪽이라든지 뒤쪽에 있는 후면 쪽 햄스트링 근육 자체는 굉장히 단축이 되는 상태가 진행이 되게 되세요. 근데 미적으로 아름다울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디스크라든지 협착이라는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워지면 굉장히 근육이 많이 굳어버리거든요. 좀 전에 저희 이제 그 코디 분께서 제주도에 여행 갔다 왔는데 햄스트링부터 종아리까지 다 땡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라산을 등반하셨어요. 맞으세요. 네. 9시간 동안일 때. 9시간. 겨울 같은데 특히 근육이 좀 잘 안 풀어지는 시기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 하이힐은 잠시 벗어 놓으시고요. 플랫한 신발로 좀 걸어 다니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방송을 보시면서 평상시에 나도 화장실을 많이 간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홍수범 원장님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광의성 방광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민성 방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통 이제 방광염이 아닐 것을 대전제로 해서 시작이 되게 되시거든요. 보통 간단하게 요약하면 빈뇨, 그리고 절박뇨, 절박성 요실금, 야간뇨, 요실금 뭐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게 되시는데요. 항목을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자가 진단할 때 하루에 8번 이상 낮에 깨어있을 때 화장실을 간다든지 보통 이걸 빈뇨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밤에 잠을 자다가 깨어서 소변을 보기 위해서 2회 이상 일어나는 경우 야간뇨가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소변이 마려우면서 지체할 수 없고 때로는 속옷이 젖는 경우 그리고 외출 시 화장실이 걱정되어 물이나 음료수를 삼가게 되고 낯선 장소에 가게 되면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한다든지 또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갑작스러운 요일을 느낀다든지 또는 소변이 흐릴 것을 대비해서 패드를 찬다든지 이런 어떤 생활 패턴이 그려지게 되면 일단 가민성 방광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관련된 그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 요실금 말고도 염증성 질환인 이 방광염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방광염과 또 이 과민성 방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홍수범 원장님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보통 이제 방광염이냐 가민성 방광이냐에 따라서 나눠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변 검사상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배뇨통이라든지 통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제 진단이 되지는 않으시고요. 소변 검사상 이제 세균이 검출되면 당연히 방광염으로 진단을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소변 검사상 세균이 검출이 안 되었어요라고 하면 대부분 가민성 방광일 가능성이 가장 많으세요.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의 요도 자체는 남성분들에 비해서 길이가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장균의 그 상부 요로 감염에 의해 가지고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 검사상 어떤 염증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방광염에 해당되게 되시고요. 없으면 가민성 방광에 해당되게 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급성 방광염이 왔을 경우에 치료법에도 차이가 좀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 항생제 투여를 통해서 세균성 감염을 제거를 하게 되시고요. 가민성 방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양방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도 뭐 약을 쓰긴 하지만 장기적인 치료가 한방 치료가 가장 장점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홍순박 원장입니다. 오늘 바깥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꼭 따뜻하게 여미고 계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보통 산후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유산후조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산후조리 놓치고 계시지 않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의보감에서 어떤 여성 질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제 소화문이라는 편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남자 10명보다 여성 1명 치료가 더 어렵고 여성 10명보다 소 1명 치료가 어렵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여성 질환은 치료가 어렵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의보감의 부인문에 보면 첫 번째 구사조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여성분들의 임신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생리를 고르게 해야지만 임신이 잘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분들 치료도 어렵지만 생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자, 두 번째, 한의학에서 보는 유산은 대부분 이제 반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세요. 절반 반자에 그다음에 출산할 때 산자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반껍질을 발로 밟아서 터뜨려 깨는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엄마의 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유산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산은 이제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으로 나눠지게 되세요. 자연유산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절방유산, 두 번째 이제 불가피유산, 세 번째 완전유산, 불완전유산, 네 번째 계류유산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절방유산은 출혈 후에 갑작스럽게 유산이 되는 경우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불가피유산 같은 경우는 경부 쪽에 양막이 빠져나오면서 터져서 불가피하게 유산되는 경우. 완전유산과 불완전유산의 경우에는 완전유산은 폐하의 자체가 다 빠져나와서 완전하게 제거되는 경우, 그리고 불완전유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리고 계류유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형태가 되는데요. 자궁경부가 닫혀 있지만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죽은 경우에 계류유산으로 나누게 되세요. 자, 네 번째 이제 유산 위험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흔히 유산하고 나면 유산하고 났을 때 대부분이 이제 그냥 몸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유산의 확률 자체가 나이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게 되시고요. 그리고 횟수에 따라서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세요. 그래서 만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유산 확률이 19%에 해당되게 되시고요. 그리고 1회 유산 확률이 6%라고 하면 유산은 처음 임신 후에 유산 확률이 12.3%, 1회씩 증가할 때마다 10%씩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산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다 보면 습관성 유산이라든지 또는 각종 후유증 동반, 자궁 내막증 손상, 그리고 임신 기능 저하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의원 치료가 굉장히 필요한 질환이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한의학적으로 유산 치료의 원리는 보통 이제 손상된 자궁 내막을 빨리 회복시키는 걸 목표로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난소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자궁의 기능을 올려가지고 건강한 자연 임신이 가능하게 되게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산의 치료 단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상하부, 내하수체, 난소의 호르몬 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기간 자체가 난소에서 원활한 호르몬이 배출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난소의 기능 강화가 먼저 잡히게 되시고요. 그리고 자궁 내막, 손상된 자궁 내막이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고 그리고 임신 유지에 적합한 정도까지 두께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난소와 그리고 자궁 내막이 튼튼하게 되면 자연 임신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유산 후에
그 치료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홍순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